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마켓나우 2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이해랍니다. 시장 흐름을 보니까 위험을 좀 관리하는 그런 네. 부분에 코스피 중요하죠. 쪽도 바라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대응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 쪽의 매도세가 좀 거세지고 있고 오늘까지 7거래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지수도 따라서 7일째 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네. 반면 또 코스닥 쪽은 1%대 상승세가 나와서 이거 어떻게 판단하면 되지? 오늘도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는 아무래도 반도체, 삼성전자 요즘 좋지 않죠. 네. 외국인도 많이 팔고 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으로 아무래도 반도체 비중이 높다 보니까 지수 쪽으로는 부담이 될 겁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아무래도 그 의존도가 좀 적기도 하고, 오늘 보니까 이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코스닥 쪽에 관련된 종목들, 바이오가 됐든 전력 설비가 됐든 이쪽 종목들이 좀 좋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부분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주춤해도 시간은 흐르고 또 증시는 흘러갑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대응 방법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꾸려볼 거고요. 먼저 현재 구간 주요 이슈 또 종목 등에서 설명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좀 바로 보죠. 예, 오늘 전체적으로 앞서 이해라 앵커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는 좋지 않죠. 반면 코스닥은 플러스권 유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버블들의 흐름들을 보면은 플러스권들이 많긴 합니다. 전력 설비가 오늘 가장 강한 그런 상승세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바로 옆에 오른쪽으로 은행 쪽이 오늘 좋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뉴욕 시장에서 은행주들 많이 떨어진 여파 그대로 우리 시장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플러스권에 있는 섹터들 쭉 한번 보죠. 전고체, ESS, 2차전지 이 세 패키지 오늘 다 괜찮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엔터가 간만에 플러스권, 그것도 오늘 버블 사이즈도 꽤 큽니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또 오늘 괜찮고 비만 역시 같이 괜찮고요. 그다음에 물류, 교육, 반도체, 화장품 오늘도 괜찮습니다. 우주항공 간만에 또 좀 올라오는 모습이 있고 저 위쪽으로 가면 우크라 재건주도 오늘 플러스권, 원전도 그렇고 항공 작지만 플러스권이고요. 예, 마리화나는 하루 만에 또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네요. 아이폰은 어제 좀 좋지 않았는데 오늘은 일단 돌아서는 모습이고 방산도 그냥 플러스권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은행과 이 증권 등 금융 섹터들이 역시 오늘 뉴욕 시장 여파 그대로 미치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데는 전체적으로 다 플러스권 유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주요 섹터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사실은 볼 거는요. 오늘 전력 설비만큼 크지는 않지만 제약바이오가 오늘 아침에 뉴스가 전해진 게 있으니까 이거부터 좀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한번 가볼까요? 네. 앞서 이제 아침 시간에서도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만 미국의 이 하원에서 이 생물보안법, 바이오보안법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상원 통과하면 바로 이제 시행이 되는 거고 유예 기간이 2032년까지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더라도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생물보안법 관련돼서는 사실 그동안에 얘기가 꽤 됐죠. 나오기 시작한 지. 그래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ST팜이라든가 이렇게 이 CDMO 관련 회사들의 주가에 어떤 지지해주는 힘이 됐었는데요. 일단 오늘 상황 한번 보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참고로 생물보안법 내용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이 어떤 보안이나 안보 쪽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우시바이오로직스 같은 중국의 5개 이 제약바이오 회사들의 이제 미국 내 이 사용, 또 추진, 이 진출 이런 것들을 이제 막겠다, 이제 금지하는 법안이 되겠고요. 지금 우시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이 CDMO 관련해서 미국 시장 점유율이 미국 내 매출 비중이 50%나 되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전 세계 글로벌 CDMO 회사 중에서는 3위권이긴 한데 미국 내 비중이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우시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이 5개 회사는 막아야지 미국 내 이제 바이오 관련 회사들의 어떤 성장이라든가 CDMO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줄일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정치권에서 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관련돼서 오늘 신용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 바이넥스, ST젠 바이오, ST팜 이런 회사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외에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정바이오는 이제 바이오 플랫폼 회사죠.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클리노믹스는 액체 생검 기반 암 진단 모니터링 회사입니다. 역시 24% 넘게 가깝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펩트론이 이제 비만 치료제를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죠. 이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지금 비만 치료제들 뭐 위고비라든가 이런 치료제들은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근데 펩트론의 장기 지속형 그 기술을 활용을 하면 한 달에 한 번만 주사를 맞아도 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린 생명과학도 16% 넘게. TDS팜이라는 회사는 경피약물 전달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10% 넘게. 오늘 확실히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생물보안법 수혜를 기대감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두 자릿수가 넘는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전력설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설비도 업종 전체는 아닌데 오늘 관련된 기사가 하나 나와서 좀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제너럴 일렉트릭의 자회사 이 초고압 직류송전 사업에 손을 잡았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한국전력하고 GE의 이제 GE 그리드 솔루션이라는 GE 자회사하고요. HVDC 초고압 직류 송전 사업을 제휴를 하고 해외 시장도 같이 개척하고 연구 개발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류형 대용량 HVDC와 노후 설비 대체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실은 미국이 추가적으로 전력 설비, 이 송배전망을 까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노후화된 40년, 30년 된 노후화된 전력망 이거를 좀 개선하는 게 더 시급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사업을 공유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500kV급 동해안과 신가평 간의 이 HVDC 초고압 전류, 이 초고압 케이블망 이제 구축 작업, 이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 기사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아무래도 이 초고압과 관련된 초고압 직류 케이블 관련된 회사들이 조금 더 이제 뭐 효성중공업이라든가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이런 회사들이 되겠죠. 좀 더 이제 같은 수혜를 입지 않겠냐 기대를 좀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 한번 보죠. 예, 재룡전기 오랜만에 오르면서 9% 넘게 올랐고요.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렇게 이제 초고압 케이블 만드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역시 주가 바로 좀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산일전기는 이제 중고압 쪽이고요. GNC 에너지 이렇게 해서 6%가 넘는 상세들 각각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계속 정말 오늘 상반기 내내 지금까지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엔터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 한번 들어가 보죠. 지금도 여전히 상승 흐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무슨 특별한 이슈가 있는 특별한 어떤 기사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오늘 관련 기사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기사 K-팝은 인기인데 왜 엔터주는 부진할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 가지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엔터주 부진한 이유는 실적이 안 좋습니다. 실적이 안 좋으니까 저는 주가가 부진하다. 이건 뭐 당연한 그런 논리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K-팝도 밖에서 부진하냐? 아닙니다. K-팝은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에 이제 그 스포티파이 쪽에서 나온 통계를 가지고 살펴본 건데 K-팝 스트리밍 횟수가 미국은 180%, 동남아는 420%, 그리고 이제 전 세계는 36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K-팝에 대한 수요는 크게 있다,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반면에 엔터주들의 주가는 연초 대비해서 하이브가 31%, SM이 40%, YG 엔터 31%, 36%, 그다음에 JYP 엔터 같은 경우는 거의 반토막이 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주가가 부진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상황이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냐는 부분인데 여전히 하반기에는 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게 얼마나 구체화되고 수치로, 즉 실적으로 연결될까는 두고 봐야 될 문제고요. 증권가에서 나오는 얘기는 일단 1월에서 7월까지 앨범 수출액이 소폭 늘어났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 하반기에 이제 대형 스타들이 컴백을 한다. 이 두 가지 점들을 제시를 하면서 4분기에는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종목들 보겠습니다. 예, NS, ENM 10%, 하이브가 3% 넘게 올라서 17만 원대 다시 좀 올라섰고요. JP 엔터테인먼트도 오늘
3%좀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44,000원대까지 다시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Y젠터도 역시 3% 정도. 하이브나 JYP, Y젠터 이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뭐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뭔가 뚜렷하게 수치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다만 여전히 밖에서 K-팝의 수요는 여전히 좋다라는 점들, 그다음에 앨범 판매도 꾸준히 늘고 있다라는 점들. 어쨌든 수치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현재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업종은 은행입니다. 은행 쪽 오늘 뉴욕 시장에서 새벽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은행주인 JP모건이 5% 넘게 떨어졌고 은행 업종 지수 1% 넘게 떨어진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JP모건 주가가 특별히 더 많이 떨어졌던 이유는 JP모건의 고위 관계자가 은행의 핵심 수익원이죠. 님, 이 NII, 미국은 이제 NII를 주로 얘기를 하는데 순이자 이익입니다. 이게 내년도에 전망이 좀 좋지 않을 것이다. 지금 내년도 전망치는 조금 약간 과도하게 높게 좀 책정이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던 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고요. 또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대출 금리도 떨어지게 되니까 여기서 예대 마진 폭이 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이자 수익도 역시 좀 줄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고. 또 이제 경기가 둔화된다. 미국이 혹시라도 경기 침체에 확실하게 빠져든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고용 상당히 안 좋아질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의 이런 부분들, 특히 지금 미국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굉장히 좀 높게 오르고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뭐 잘 사는 사람들은 뭐 경기 불황, 뭐 호황 상관없습니다. 근데 소득이 좀 낮은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고용 상황도 풀타임 잡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에 지금 그 파트타임 잡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부실 채권의 증가로 이어져서 금융권의 수익을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떤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점들이 지금 은행권 주가에 좀 악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관련 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금융 3%, 하나 BNK 4%, 신한과 K 5%, 6%. 시총이 높은 종목일수록 낙폭이 좀 큰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하반기에 그 반도체라든가 이런 기존 주도주를 대체할 대표적인 섹터로 좀 밸류업 수혜주들 기대가 되고 있는데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중 대표가 이제 은행주들이지 않습니까? 실적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좀 3분기나 4분기에 좀 꺾인다고 그러면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아직은 좀 이를 수는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고 또 요즘에 거래가 줄고 있어서 국내 증권주들도 조금 부진하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검토하시면서 밸류업 수혜주는 무조건 은행주다, 금융주다 이렇게 가는 거는 조금 신중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이슈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얘기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오늘 또 중요한 이벤트가 열립니다. 지금 해리스 후보도 트럼프 후보가 이 대선 토론, 첫 TV 토론이죠.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중요한 내용이 또 전달이 되면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우리 앞서서 이슈 통해서 어떤 종목군들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시인포 박수범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코스닥 좀 온도차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서 요것을 같이 좀 진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이 상승법을 하락법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최근에 안 올라오던 쪽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금융주들이 좀 강하게 좀 하락을 좀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주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코스피 지수가 상승 쪽보다는 좀 하락 쪽에 좀 더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코스닥은 오히려 지금 현재 낙폭 과대 종목들이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지금 최근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전망이 좀 어두웠던 종목들 좀 너무 과도하게 내려간 거 아니냐라는 관점에 있어서 엔터주들이 특히나 눈에 좀 띄었습니다. 엔터주들이 보게 되면 이제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좀 잘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YG 엔터라든가 SM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엔터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가든 하복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매수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흐름들이 좀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화장품 같은 경우에 특히나 대형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향 매출이 워낙 많았던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좀 안 좋게 해석되는 흐름들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인디 브랜드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자회사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아메리퍼스픽도 최근에 나온 얘기가 다이소에 납품 내용들 좀 나왔었던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본이라든가 북미 시장에서 로컬 기업들을 계속해서 인수하고 있는 부분들, 브랜드들이 그렇게 유명한 브랜드들은 아니에요.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인디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쪽으로 이제 인수가 좀 이루어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을 좀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흐름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긴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특수하게 코스닥 쪽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낙폭 과대주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아메리퍼스픽이라든가 LG생활건강 또한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특징적으로 좋은 점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몇 가지 종목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말씀 좀 해보고 싶은데, 네. 그리고 2차전지 쪽이 좀 반등을 좀 줬어요. 2차전지 쪽에 최근에 좀 주가가 등락폭을 좀 보여주면서 하방 경직을 좀 만들어 나가는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첫 번째 LNF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 같은 경우에도 좀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주가가 계속 좀 하락하는 부분이었는데 오늘 8%나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 고점이 34, 거의 35만 원 부근까지 좀 올라갔다가 네. 지금 현재는 8만 9천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거의 3분의 2 토막 거의 한 60%? 마이너스 60에서 한 70% 정도 사이로 좀 상당히 많이 주가 조정을 좀 받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 좀 반등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LNF의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양극재 쪽이 좀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전구체에 대한 이슈도 좀 나오긴 했어요. 시장에서 지금 이제 전구체 관련해서 피노라는 곳으로부터 이제 NCM 전구체를 공급받기로 했다라는 6만 톤 정도 공급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6만 톤을 전구체 공급을 받는다라는 건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해석이 좀 나오다 보니까 LNF가 다시 한번 좀 큰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이 정도 반등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서 상승 추세를 보여주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현재 해리스와 트럼프 간에 지금 대선 TV 토론이 열리고 있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의 더 수혜주로서 신재생에너지 쪽 풍력이라든가 태양광도 좋겠지만 네. 이런 2차전지 쪽도 좀 포커스가 좀 맞춰지고 있는 부분들 좀 긍정적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LNF도 움직이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움직이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움직여주는 일단 양극재 쪽이 좀 더 탄력성이 좀 강하게 좀 나와주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내려가는 분위기였어요. 작년 8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약 70만 원 정도 고점 찍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을 좀 받았고 중간중간에 반등을 보여주긴 했지만 하락 추세를 전환을 시켜주지 못하는 흐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지금 현재 가격대 20만 원 전후로 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만들어 나가는 분위기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유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죠. 유가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현재 나오는 내용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미국, 중국이 지금 현재
하루에 60만 배럴을 소화하던 시장이 갑자기 10만 배럴까지 좀 떨어지고 그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전기차가 어느 정도 상용화로 좀 안착되어 가는 부분들 흐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유에 대한 이제 수요가 좀 적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브텍사스라든가 브렌트라든가 뭐 두바이유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유가 하락이 단기간 끝날 것을 보고 있지는 않고 시장에서는 내년까지도 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이제 CME 쪽에서 얘기가 좀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자면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게 따른 또, 니켈 가격이라든가, 그리고,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좀 하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따른 이제 레깅 효과를 좀 기대해 볼 만 하지 않나라는 얘기들이죠. 레깅 효과라는 건 이제 언제 재료를 투입해서, 좀 더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냐라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많은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레깅 효과로 인해서 뭐 실적이 약간의 좀 터닝 포인트를 좀 만들어줄 수 있는 트리거가 되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좀 다들 좀 관심을 좀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에 하나 이런 흐름들이 장 후반까지 그러니까 오후장까지 연속성을 가지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과대 낙폭주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적극적인 공략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윗꼬리를 달면서 다시 한번 더 제자리로 좀 내려오게 된다면 아직까지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 뭐 LNF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후장까지 그 부분이 연결될지는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가 머릿속에 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후장까지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상승 동력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헤매고 있는 코스피 반면 코스닥은 그동안의 낙폭과 대주 위주로 발군의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엔터 그리고 화장품, 2차 전지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2차 전지 중에 관련해서 LNF와 포스코 퓨처엠 살펴봤습니다. 우선 LNF 관련해서는 하방력 특성이 만들어지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긍정적인 흐름이 엿보이는데 일단 오늘장의 흐름이 연속성을 가지면서 지속이 되는지 여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반도체를 안 짚어볼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도 다시 한번 연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SK하이닉스와 좀 다른 모습이 연출되고 있죠? 네, 지금 현재 삼성전자 네. 참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좀 그러니까요. 시장이라는 게 안 좋다고 생각하면 투자 심리가 약해지면서 다들 안 좋게 좀 바라보는 뭐 긍정적인 뭐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부정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좀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반도체 중요하죠. 반도체 중요하고 파운드리 쪽도 중요한데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최근에 인텔에서도 파운드리 사업을 이제 접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매각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수혜주가 아니냐. TSMC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거의 뭐 한계 리밋에 다가갈 정도로 거의 뭐 공장이 풀가동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더 이상의 물량을 받는 게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인텔이 과감하게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좀 키워내겠다면서 많은 투자를 했지만 도저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따라잡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따라잡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판단되는 부분에 있어서 경영진들이 좀 포기를 했다는 거죠. 그 포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가 그 수혜가 되지 않겠냐라고 좀 바라봤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현재 지금 대략적으로 최근에 약 5조 원 정도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네. 대부분의 물량이 지금 삼성전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들 뭐 물론 SK하이닉스도 좀 내려오긴 했지만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편중되어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금 현물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다 집중되고 있는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이다 보니까 오히려 코스닥과 같은 종목들도 과대 낙폭주들이 좀 반등을 보여주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이제 65,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65,000원까지 내려왔다면 이 가격 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보게 되면 이 65,000원 부근이 언제였냐라고 보면 작년입니다. 작년 거의 4, 5월 달 가격대예요. 작년 3, 5월 달 가격대까지 현재 좀 내려왔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지금 현재 일봉상으로도 마찬가지, 이평선과 5일 이평선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많이 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반등 시점을 잡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최근에 뭐 레거시 쪽에 이제 디램이라든가 낸드라든가 가격대가 좀 올라가는 분위기였는데 최근 들어서 디램 같은 게 2달러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 좀 약간 좀 최근에 꺾이는 듯한 꺾이는 꺾이는 그래봤자 제가 봤을 때 그 프로테이지가 얼마 네. 차이가 안 납니다.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좀 투자자들이 너무 빠르게 좀 판단하는 거 아닌가. 특히나 외국인들이 너무 빠르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도 좀 아쉽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하지만 뭐 삼성전자는 이렇게 해서 조금 안 좋은 이슈들이 겹치면서 하락 조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들이 다음 주 또 추석 연휴도 있고 내일 옵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또 있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또 인덱스적인 성향도 있다 보니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6만 원과 6만 5천 원 사이라면 삼성전자 솔직히 저는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의 다 내려왔으니까요.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현재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네. SK 하이닉스도 한번 여쭤볼 건데 그 네네. 전에 앞서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이 디커플링 최근 이 오늘장에서의 그 모습 연출되는 부분을 여쭤봤잖아요. 네네. 지금 삼성전자도 말씀해 주셔서 그러는데 이 흐름이 당분간 좀 유지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디커플링이 유지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네.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 지금 이런 네. 모습이 지금 뭐 금리 결정도 앞두고 있고 네. 큰 이벤트의 변동이 있지 않는 한 이런 모습이 유지가 될까? 이 부분을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추석 연휴 네. 이후부터는 그래도 좀 투심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기관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제는 좀 돌아서려는 분위기예요. 어제 연기금도 계속해서 매도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게 계속해서 매도했는데 지금 화면 보시면은 지금 이제 어제부터 연기금이 좀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매수로 좀 돌아섰어요. 돌아섰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10시 기준으로 해서 연기금이 일단은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건 연기금 쪽에서 매수 물량이 매수로 전환을 했다라는 건 기관 쪽도 조만간 추석 연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매수가 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그 부분들이 어떤 뭐 기술적 반등이 되었든 아니면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를 하든 일단 지금 현재는 좀 매수 관점으로도 좀 봐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굳이 그렇다 해서 오늘 삼성전자를 꼭 매수하자라는 관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고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일단 개인들의 투매도 좀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SK 하이닉스도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삼성전자보다는 좀 또 양호한 흐름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HBM 쪽으로는 수율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보십시오. HBM3 뭐 8단 삼성전자에서도 뭐 지금 이제 엔비디아 쪽에 납품을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그에 따른 수율에 대한 얘기를 안 나와주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율을 가져가고 있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이 좀 내용이 좀 나와줘야 이 친구들 지금 HBM으로 실적이 좀 더 업사이드로 바라봐야 되겠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발표를 안 한다는 건 자신감이 없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실적에도 좀 악영향을 좀 줄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히려 지금 수율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거의 80%에 육박하는 수율을 보여주고 있다. HBM에서 80%면요. 엄청납니다. 맞아요. 엄청난 수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보다는 HBM 쪽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선두주자로서 퍼스트 무브로서의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고 이번 달 말 정도에 이제 또 HBM3 12단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또 양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블랙웰 같은 경우에도 B100이 되었던 B200이 되었던 간에 뭐 GB100도 얘기가 나와주고 있지만 블랙웰에 있어서는 HBM3 특히나
12단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우리가 기대감이 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실적 면에 있어서 좀 더 빠르게 전환이 되면서 시장에서 그 독보적인 체제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HBM에서는 SK 하이닉스를 아직까지는 넘사벽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전략까지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럼 이어서 오늘 박수범 대표는 어떤 종목에 좀 집중하고 있을지 공략주를 좀 바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느 쪽 바라보고 계세요? 공략주는 이제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좀 보게 되면 지금 조금 내려왔네요. 8%까지 7.4%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4.7% 좀 네. 내려와 있는데 자, 유한양이 최근에 올랐던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각처로부터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과 지금 이제 병용으로 지금 항암제, 폐암 항암제에 관련되어서 이제 승인이 되었다, FDA로부터 승인이 되었다는 내용들인데, 자, 렉나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유한양이. 지금까지 저는 이제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돌부처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아무리 좋은 실적이 나와도 반응을 하는. 안 움직였습니다. 예,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뭐 계룡산에서 돌 닦는 느낌이라는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유한양행이 렉나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유한양에 대해서 멀티플을 좀 많이 주자. 이제는 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않냐.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 이제 투자자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렉나자를 통해서 유한양행이 지금 현재 최근에 15만 원 부근까지 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더 지금 현재 지지선이 내서 약 15일 지지선이죠. 그리고 여기가 15일선 지지선인데 15일 지지선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다는 건 그만큼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도 우리는 22평선, 이동평선, 생명선으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지금 현재 펀드 매니저들은 15일 이평선을 생명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일 이평선에서 이렇게 오늘 같은 날에 반등이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은 물론 지금 이제 호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는 건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고 전 고점 부근인 15만 원 근처는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렉나자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유한양이 보게 되면요. 옛날부터 보면 어떻게 보면 유니콘 기업이 되길 원하는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에게 상당히 많이 투자를 많이 했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면 투자를 정말 많이 했어요, 과거부터. 그래서 그런지 주가가 너무나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걷어지는 때인가요? 그렇죠. 네. 씨앗을 뿌리고 이제는 걷어들일 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전 고점이 15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1차적으로 보고 있지만 2차적으로 좀 목표가를 또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20만 원까지도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과 성장 스토리가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 그리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 쪽도 마찬가지고 좀 뭐 안전한 영업망을 구축해 놓았다는 부분들, 현금 캐시가 계속해서 꽂히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앞으로 유한양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안정적인 상승 흐름들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제 렉나자 소식으로 최근에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박수범 대표님이 이거 제시하신다고 했을 때 왜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성장 스토리가 여전하고 그리고 국내외로 안전한 영업망을 가지고 있어서 탄탄한 그런 모습이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전고점 부근인 14만 8천 원, 9천 원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겠다. 목표가를 1차 목표가 15만 원 넘어서면 2차 20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흐름이 기대되네요. 유한양행까지 오늘 공략주로 살펴봤어요. 박수범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데일리 TV 기자들이 직접 기업을 탐방해서 기업 얘기 자세히 좀 살펴보고 오는 기업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우듬지팜이라는 회사를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와 함께 회사 얘기 좀 자세히 살펴보고요. 이 또 상장사기 때문에 향후 좀 주가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 여의도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시각들 좀 다양하게 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 우듬지팜 이름이 좀 특이하네요. 네. 그 나무의 꼭대기라는 뜻인데 거기서 따온 걸로 또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듬지가 나무의 꼭대기라는 네, 뜻이고, 꼭대기라는 그다음에 이제 뜻이고요. 팜은 우리가 아는 이제 농장. 농장이고, 그래서 우듬지팜 그런 회사군요. 이게 이제 제목일 수 있었지만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네. 이런 내용이고, 또 이게 이제 스마트팜 또 회사고. 상장사고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일단 회사 간단하게 소개부터 먼저 하고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보죠. 네, 지난해 9월에 상장한 코스닥 기업에 상장한 기업이고요. 이제 한 1년 돼가네요.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충남 부여에 3만 5천 평 규모의 스마트팜을 운영 중입니다. 축구장으로 따지면요, 15개에서 16개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넓다. 네. 굉장히 크네요. 그리고 사계절 내내 스마트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스테비아 토마토도 생산, 유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수출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팜이라는 이 농업 기술, 네. 그렇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스테비아 토마토라는 작물도 직접 하고 함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출도 할 거고, 맞습니다. 이런 사업 영역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이 기자가 간단하게 일단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 이 기자가 직접 다녀왔기 때문에 다녀온 걸 바탕으로 해서 만든 리포트부터 먼저 보시고 하나하나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듬지팜이 대규모 스마트팜 조성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추진 중인 전국 최대 스마트팜 단지 글로벌 홀티 컴플렉스 건립에 우듬지팜도 힘을 보탭니다. 7만 평 규모의 반밀폐 유리온실 건축과 운영, 유통 사업을 담당합니다. 반밀폐 유리온실은 ICT를 적용해 사계절 내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스마트팜의 운영에 따른 중요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날씨와 온도와 습도와 빛과 습도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기존의 경험치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화하고 있고, 저희는 그걸 AI 데이터라고 지금 명명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걸 축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시켜야 이 스마트팜이 제대로 반밀폐 유리온실이 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듬지팜의 기술력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수출 러브콜이 잇따릅니다. 지난해 두바이 최대 농업회사인 일라이트 아그로와의 스마트팜 기술 협약을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바디아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기업과의 협력도 이어갑니다. 특히 네옴시티로 주목받는 사우디와의 체결 규모는 3,420만 달러로 우리 돈 455억 원에 달합니다. 건조한 기후로 척박한 농업 환경을 지닌 중동 국가들의 우듬지팜의 기술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해서 이제 중동 지역, 미국 지역, 베트남 지역 이렇게 해외에서도 요청이 오고 있고, 이 단맛이 나는 토마토를 일단 해외 고객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스테비아 가공 기술을 해외 쪽에 기술 이전을 하는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될 거고요.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는 이제 해외 쪽과 저희 쪽의 합작을 통해 가지고 현지에서 이 유리온실과 가공하는 공장까지를 연결하는 단지를 개발하는 것까지를 오를 수 있겠습니다. 우듬지팜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10.5% 감소했습니다. 스마트팜 설비 구축과 연구개발 등으로 비용이 빠져나간 영향입니다. 현재 우듬지팜의 매출 대부분을 책임지는 스테비아 토마토를 넘어 꾸준한 투자로 유러피안 채소까지 재배 품종을 확대한다는 목표입니다. 의료용 대마 등 바이오 산업 진출도 꾀하고 있습니다. 유리온실 안에서는 어떤 작물이든지 다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은 의료용 대마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정부의 정책이 결정이 되는, 선행되어야 되는 사안이긴 하지만 수입 대체 효과도 굉장히 크고, 노령화에 따라서 이 의료용 대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가 저희 사업의 확장이
될 가능성으로 보고 있고요. 농업의 첨단화를 더한 우듬지팜. 새로운 농업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예, 리포트를 통해서 내용들 전체를 좀 보셨을 거고요. 참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설 작물 이 수준이 확실히 아니라는 게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규모가 좀 느껴지네요. 저게 축구장 아까 15개, 16개 정도 사이즈라고 그랬으니까 참 대단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듬지팜 얘기 좀 본격적으로 해보죠. 그러니까 우듬지팜이라는 이 상장사의 주력은 스마트폰 팜 이거, 그 다음에 스테비아, 토마토. 크게 보면 이 두 개를 본다. 맞습니다. 그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반밀폐 유리온실 스마트팜을 건축하고 운영하고 짓고, 네. 그리고 뭐 유지 보수, 컨설팅 같은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는 사계절 내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이거는 다른 데와 어쨌든 차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했을까요? 독자 개발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이 기술을 뭐 소위 말해서 라이센스를 사온 겁니까? 우듬지팜 김호연 회장이 2013년에 네덜란드 연수를 가게 됩니다. 네. 네덜란드가 유리온실이 99%입니다. 네덜란드 유명하죠, 네, 시설작물로. 농업 강국으로 그렇죠. 유명한데요. 그래서 거기서 유리온실 기술력에 충격을 받고 아. 네. 그래서 그 기술력을 한국에 가지고 와서 사계절 이제 한국이 여름에는 덥고 또 겨울에는 맞아요. 굉장히 추운 사계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또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을 해서 접목을 시킨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스마트팜이 이제 앞에 스마트가 붙는다는 얘기는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께서 들으시기에는 그게 뭔가 특별한 거잖아, 좋은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네. 거라면,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비닐 시설 작물, 비닐 시설이나 기존에 있는 유리 시설 뭐 이런 거나 네. 하고 어떤 차별화된 더 강점이 있는 겁니까? 일단 반밀폐라는 단어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차단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충으로부터의 차단 효과를 그렇죠. 좀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리 온실 장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투광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이게 1%의 햇빛이 들어오면 1%의 식물이 더 자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농업에서는 굉장히 빛의 요소가 중요합니다. 비닐하우스가 좀 덜해요, 아무래도.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빛을 산란시키는 천장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또 유리온실 곳곳에 유리를 좀 골고루 퍼지게 하는 햇빛을. 그런 효과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비닐을 이렇게 덮는 거하고 유리를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은 그 비가 굉장히 많이 오거나 뭐 태풍이 또 올 수도 있고 뭐 또는 게리라성 폭우가 뭐 그 지역에 쏟아질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자연 재해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어쨌든 내구성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괜찮다라고 네. 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유리온실의 특징이 좀 튼튼하다. 아. 그리고 세척이 용이해서 관리하기가 편하다. 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마트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해를 이 정도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사업 부분 큰 게 스테비아 토마토, 이 작물. 맞습니다. 그러면 이 스테비아 토마토라는 거는 스테비아가 우리가 요리에서도 쓰는 그 굉장히 설탕보다 훨씬 단 그 감미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스테비아 토마토가 스테비아를 이용해서 단맛을 최대한 끌어올린 토마토입니다. 스테비아를 겉에다 바릅니까? 일단 보통 단맛을 내기 위해서는 그 스테비아를 찍어 설탕과 먹거나 같은 뭐 그렇게 해야 감미료를 사용을 하거나 네. 아니면 그 재배 과정에서 흑당이나 과당, 사카로스 같은 용액 등을 이용을 해서 단맛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네네네. 근데 이런 그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단맛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칼로리가 맞죠. 네, 높죠. 칼로리라는 문제가 좀 건강을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문제점이 좀 거론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우듬지팜 같은 경우에는 스테비오사이드라는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허브에서 추출된 물질이고요. 이게 설탕보다 300배 높은 단맛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체내에 쌓이지 않고 네. 또 배출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토마토의 이제 영양분만 네. 체내에
남게 되는 그런 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 거 먹는 거에 따른 뭐 부담들, 네. 건강에 혹시 조금 뭐 좋지 않을 것이 않겠냐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고 네, 확실히 맛만 낮출 그냥 수 있죠. 단맛만 보는 거네요. 네. 이거 뭐 내로왕자가 무지하게 좋아했을 것 같은 그런 맛인데 가서 그래도 드셔보셨죠? 네, 저는 그 전부터 여기 이제 스테비아 토마토가 토망고라는 브랜드로 지금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아. 저는 이제 예전부터 즐겨 먹고 있었던 터여서 네. 가서 현장에서 뭐 드셔보시니까 더 맛있었겠네, 더 달고. 네, 더 맛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먹어보질 않아서요, 음식이라는 게. 먹어봐야지 얼마나 단지가 좀 올 텐데 침은 고이는데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저도 한번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 비즈니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팜, 결국은 이 스마트팜을 확장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자체적으로 다른 지역에 지금 부여였고 네. 또 스마트팜을 더 이렇게 새로 또 짓는다면서요. 네, 지금 충남도와 서산시가 그 국내 최대 스마트팜 건립에 나섰는데요. 네. 일명 글로벌 홀티 컴플렉스라고 이게 이제 청년 농업인들이 거주하면서 스마트팜 시설에서 농작물을 생산, 유통, 가공하고 또 관광객에게는 먹거리와 또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게 골자입니다. 일종의 체험형 농장 같은 걸 하겠다는 얘기구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총 사업비는 3,300억 원이고요. 그리고 기간은 올해부터 내후년 2026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성 규모는 15만 평이고요. 여기서 우듬치방 같은 경우에는 7만 평 규모의 반밀폐, 유리온실 건축과 운영, 유통까지 전 사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 사업에 우드지팜이 자기들이 직접 들어가는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기술 같은 거에서 일단 그 어떤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또 좀 들어가는 거고, 맞습니다. 그 건설을 딴 걸 줘주면서 여러 가지로 좀 스마트폰과 관련돼서는 뭐 이를테면 A부터 Z까지 이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은 어쨌든 국내 내수만 생각하면 사이즈가 그렇죠. 제한적인 네. 거잖아요. 물론 우리도 뭐 농업을 많이 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결국은 해외 쪽으로 얼마나 나가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앞서 그 대표님 인터뷰 내용도 들어보면 뭐 사우디, 중동 얘기도 하고 동남아 얘기도 막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어떤 상황입니까? 좀 해외 상황은. 네, 일단 작년에만 해외 6군데와 MOU를 체결했고요. 네. 국가로 보면 아랍에미리트, 또 베트남, 또 우즈베키스탄으로 중동 국가에서 이제 그 동남아시아로 좀 확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게요. 저쪽에 유럽 저 위쪽까지 가니까. 예. 네, CG를 조금 보면서 설명을 예.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이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곳이 일라이트 아그로입니다. 여기는 현지 최대 농업 회사인데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그리고 토마토의 스테비아를 첨가하는 가공식품 공장을 또 짓는 것까지 체결한 상황입니다. 보통 식품을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보다는 현지에서 가공하는 게 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인데요. 그렇죠. 운송이 기니까 그 사이에 상품이 상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선도 떨어져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상품성을 100% 유지하기 힘들다는 좀 판단 때문에 기술 수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국가 같은 경우에 그 우듬지판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석유로 막대한 불을 확보를 했지만 기후 자체가 워낙에 건조하고 그렇죠. 그리고 농업 환경을 짓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토지를 가지고 있어서 네. 식량 공급은 좀 끝나지 않은 숙제로 가지고 있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대안으로 스마트팜을 또 찾고 있는 겁니다. 중동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척박한 어떤 기후, 토질, 토양 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근데 이제 스테비아 토마토를 이 양반들이 이렇게 관심 있어 하는 거는 네. 결국 이제 단 거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얘기인가 네. 보네요. 입맛에 맞았다는 건데요. 이 스테비아 토마토가. 네.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굉장히 단맛을 선호합니다. 맞아요. 예. 걔네들 디저트 네. 굉장히 달거든요. 그래서 딸기도 초콜릿에 찍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단맛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듬지팜의 이 스테비아 토마토가 네. 좀 입맛을 저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수출도 아직은 초기 단계인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중동을 위시를 해서 현지에서 좋아하는 기호에 맞는 그런 식의 좀 어떤 작물들을 지금 수출을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고 작물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그 토마토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팜이라는 이 기술력 자체를 수출을 하고 있는 함께 수출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제 이 앞으로 좀 전망을 좀 본다 그러면 네.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분명히 이제 기후 위기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 농업에 대한 곡물이나 이 농업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수요 이런 부분들이 또 네.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면 스마트폼이라는 건
최대한 밖의 기후와 좀 약간 그러니까 좀 분리시키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니즈가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시장이 좀 커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는 듭니다. 맞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도 정부가 스마트팜 농업 분야를 정책 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스마트팜 산업 수출 8억 달러를 목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고요. 정책적으로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업계에서는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심영보 대표 인터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예. 이상기후나 이런 부분들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시의 인구들이 밀집이 되다 보니 농촌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점점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넓은 면적의 이런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유리 온실, 그리고 대량 재배, 대량 수확이 가능한 이 스마트팜이야말로 향후에 우리 인류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6차 산업으로서의 정말 진정한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서 시장의 단계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초기 도입 단계라고 보고요. 시장 규모는 앞으로 어마무시하게 크게 성장해 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본인들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심 대표 말씀을 쭉 들어봤고, 사실은 이제 이 기후 위기 부분은 결국은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 다 해당됩니다만 물가를 끌어올리는 또 이유로도 계속해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결국 이제 파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건값이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스테비아 토마토 하나만 작물을 얘기를 했는데, 저 정도의 시설을 이렇게 갖춰놓고 한다 그러면 작물을 좀 더 대폭적으로 늘려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은 토마토 단일 작물만 작황을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는 유로피안 채소로도 품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러피안 채소라. 네, 로메인 같은 그런 유러피안 채소로도 확대를 하고 있는데 네. 올해 6월에 부여의 신축 스마트팜을 건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유러피안 채소를 또 품종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예. 그리고 현재 B2C 유통 거래망과 또 B2B 또 파트너사들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유러피안 채소가 대량으로 공급이 가능해지면 지금 샐러드 시장 규모가 1조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1조 원 시장 규모도 또 여기에도 대응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 1조 원이라는 건 국내만 얘기하는 건 아닐 거고 전 세계 다 할 거고. 예. 그다음에요. 네, 그리고 초고가 향신료인 샤프란과 바닐라 그리고 의료용 대마에도 또 진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네. 샤프란도 고가지만 네. 이 바닐라도 무지하게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고부가 가치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노지에서 재배가 어려운 고가 작물을 스마트팜에서 재배하게 되면 예. 생산성이 20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또 고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는 계산입니다. 특히 예. 그리고 의료용 대마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이 선행돼야 하는 사안이긴 하지만 그렇죠. 현재 수입 대책 효과가 크고 또 노령화에 따라서 의료용 대마에 대한 수요가 네. 앞으로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신사업으로 또 계획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냥 저는 스테비아 토마토니까 스테비아 참외, 스테비아 뭐 수박 뭐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는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들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군요. 자, 이제 숫자들을 좀 살펴보죠. 네. 일단 상장사니까 실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실적을 조금 살펴보면 외형은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작년 매출을 보면 550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는데요. 네. 영업이익은 34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0.5% 감소했습니다. 조금 줄었고. 네, 아무래도 스마트팜 설비 구축과 연구 개발 비용 등으로 좀 빠져나간 영향으로 보이고요. 투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또 매출 상당수를 또 확보하고 있는 토마토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작황이 조금 부진했고요. 또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원재료가 그만큼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현재 시공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토마토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올해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해서 10%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상장사니까 주가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네. 제가 우듬지팜 주가를 살펴보니까 오늘 1.4% 올라서 1,807원 정도 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주가 흐름이 좀 어땠어요 그동안? 이 공모가가 2,700원 2,700원. 그 정도였고 그러면 지금 상장하고 나서는 지금 어쨌든 1년 전 공모가보다는 네. 한 900원 정도 좀 낮은 가격이고 네. 그동안의 주가 추이는 그러면 계속해서 우하향했다 이렇게 봐야 네, 되는 거예요? 변동성을 좀 보이긴 했지만 네. 결국에는 좀 하향세를 보였고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그 우듬지팜에서는 어떠한 주가 재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대표 인터뷰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토지를 추가로 더 확보를 한다든지 새로운 신사업으로 진출을 한다든지 할 때도 저희 자체적으로 또 금융을 일으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금융 출신의 제가 이제 경영인으로서 그냥 영입이 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투자자들과의 신의와 신뢰관계를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약속한 배당을 지키고 이런 부분들이 연도별로 계속 쌓여나가면 우듬지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가들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규모의 작은 규모의 업체를 투자하는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도 아마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듬지팜의 이제 흔한 말로 오너는 김호연 회장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인터뷰를 하신 심용보 대표는 이제 전문 경영인이고 근데 이분이 금융 출신이고 지금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상장도 됐고 회사가 이제 자금 조달이나 이런 부분에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계속 유치를 하고 뭐 수출도 하고 있기 수출도 때문에 하고 하니까. 금융을 일으켜야 하는 부분들이 그렇죠. 좀 그리고 아까 많을 말씀하신 대로 수밖에 없거든요. 중동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진출하려면 결국은 네. 다 돈이니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전문 이제 금융위 출신, 증권가 출신을 이제 대표로 이제 영입을 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건 좀 긍정적인 거죠. 자,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듬지팜을? 네, 일단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글로벌 홀티 컴플렉스 조성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스마트팜 건설 단계에서는 종속회사인 우듬지 ENC의 시공 매출이 그리고 스마트팜 운영 단계에서는 우듬지팜의 위탁 운영과 가공, 유통 매출 확대가 전망이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예상 매출액에 대해서도 전망을 내놨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45%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70% 넘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원물 토마토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 아쉬운 실적을 보였는데요. 하반기부터는 영업이익률이 좀 높은 유러피안 채소나 또 자회사 우듬지 ENC의 시공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또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아까 혹시 이제 표가 준비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전에 나왔던 그 최근 실적 표 보면은 네. 올해 상반기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좀 올해 증가를 했습니다. 예, 네. 그 올해 전체 매출액이 좀 822억 예상을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상반기 때는 이를테면 적어도 절반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표가 좀 준비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면 하반기가 네. 훨씬 더 지금 나오네요. 지금 상반기가 199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대로라면은 적어도 600억 가까운 600억 네. 이상의 매출이 하반기에 벌어져야 된다, 나와야 네. 된다 이 얘기인데 그게 이제 가능하다고 회사에서는 본다는 네, 거군요. 토마토 판매량이 하반기에 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매출이 많이 나오는 그런 구조군요. 그러니까. 일단 딱 그렇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일단 회사에서는 하반기에 좀 더 토마토 판매량이 많아질 늘어난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매출 820억 목표 이거는 뭐 달성하는 데는 어렵지 않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네. 질문입니다. 갔다 오셔서 뭐라 네. 할까요? 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좀 느낌이 있죠. 기자들이 또 현장 갔다 오는데 네. 어땠어요? 일단 실제로 해외 스마트팜 시장 규모도 또 글로벌적으로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수치적으로도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네. 2년 전만 하더라도 25조 원, 26조 원을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작년에는 69조 원으로 3배 가까이 성장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농촌 고령화가 또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기후 변화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농산물의 공급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앞으로도 6차 산업이라든지 또 스마트팜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기대가 커지는 분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스마트팜 업체들이 좀 상장 회사들이 몇 개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거고. 네, 어쨌든 지금 이 농업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이 기후위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앞으로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그런 분야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생물보안법 미국 하원 압도적 찬성 통과, 피트, 우시 바이오로직스, 우시 나만 갖고 그래입니다. 자, 생물보안법이 미국 하원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어서 이제 상원에 표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왜 그렇게 지금 난리를 치는가?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타임라인을 보겠습니다. 최초 올해 1월 25일 미국 하원에서 중국 최대 유전체 회사 등의 미국 사업 금지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게 바로 생물보안법입니다. 생물보안법 이름에는 뭔가 중국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은 중국 업체들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겉으로 드러내지만 않았지 중국 바이오를 막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1월 25일 날 미국 하원에서 최초 발의가 되었고요. 자, 여기서 미국인의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를 우려 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발의가 됐는데 여기에 처음에 4개의 기업이 등장을 합니다. BGI, MGI, 컴플리트 지노믹스, 그다음에 우시 앱티까지 4개가 최초에 등장을 하는데 이 4개의 회사 다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 유전체 기업 BGI 지노믹스, 그리고 MGI 테크는 BGI에서 분사한 회사고 MGI의 미국 자회사가 컴플리트 지노믹스입니다. 그다음에 의약품 CRDMO, 임상 수탁 위탁 개발 생산 모두 다 하는 그 기업, 지금 이 기업이 우시 앱틱이에요. 그래서 최초에 1월 25일 날 4개의 회사가 찍혀져 있었고요. 여기 있죠? MGI 자회사 컴플리트 지노믹스, BGI, 우시 앱틱 4개 지정되어 있죠. 자, 4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흘러가서 5월 달에 하원의 상임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원의 상임위원회로 넘어갔을 때 해당 법안이 찬성 40대 반대 1로 통과됩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1월 30일 일단 중국 기업들의 반응이 있군요. 중국 기업들이 BGI부터 시작해서 반응을 내놓게 됩니다. 이런 반응들이 있고,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월 달로 가면은 일단 공개 비난 성명이 있군요. 자, 공개 비난 성명이 뭐 많은 내용은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워딩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BGI 그룹은 개인 소유이며 어떤 식으로든 중국 정부나 군대에 의해 통제되거나 연결되어 있지 않다. 독자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뭐 당연한 수순이죠. 그렇다고 미국이 믿을까요? 안 믿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MGI 테크 한 워딩씩만 읽어드릴게요. BGI 그룹은 얘기를 드렸고 MGI 테크의 미국 자회사 컴플리트 지노믹스에서는 우리는 미국에 기반을 둔 장비 제조 업체이고 유전자 환자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접근할 수 없으며 모든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자기네 나라 국민들 유전자 데이터 뽑아가가지고 그 데이터로 뭔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시 앱틱.
미국 생물보안법안에는 잘못된 조사 결과가 포함되어 있고 타당하지도 않다. 우리 사업이 어떤 나라에도 보안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5월 달로 넘어와서 자, 이전에 미국 상원의 국토안보위원회에서 3월 6일 날 중국 BGI 및 우시 앱틱과 같은 중국 바이오 기업의 거래 제한 법안, 아까 생물보안법이죠. 11대 1로 통과가 되어서 하원 상임위원회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하원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됐고 여기에서는 해당 법안이 찬성 40대 반대 1로 통과가 됩니다.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도 반대가 1명이었고요. 하원 상임위원회에서도 반대는 다 1명에 불과했습니다. 상하원이 같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월 25일 날 최초 법안 발의 이후에 5월 15일 하원 상임위 상정되었습니다. 그때 바뀐 거는 뭐냐? 우시 바이오 로직스가 추가됐다. 이게 5월 달에 변합니다. 1월 25일 날 미국 하원에 제출됐을 시기에 생물보안 법안에는 BGI, MGI, 컴플리트 지노믹스, 그다음에 바이오 CRDMO 기업 우시 앱틱만 있었는데 우시 바이오 로직스가 여기 추가가 됐어요. 3월 6일 날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 11대 1로 통과될 때 그때 4개였고 5월 15일 날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이 지금 상정이 되었을 때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추가가 돼서 5개가 됐습니다. 중국 바이오 기업 5개를 표적으로 한 법안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압도적인 결과로 통과가 되었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생물보안법안에는 중국의 특정 우려 바이오 기업 5개사의 명단이 명시되었으며 2032년 1월 1일 이전에 계약을 종료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40대 1로 통과됐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 속을 지켜보면서 각 나라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가? 일본의 AGC 바이오 로직스, 네덜란드의 바이오 커넥션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자, 중국 바이오 기업들, CDMO, CRO 기업들을 미국에서 중국을 밀어낸다고 하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일본 치고 올라옵니다. 우리 후지필름이라는 기업, 옛날에 디지털 카메라 나오기 전에 다 필름 카메라 썼었죠. 망한 줄 알았지만 후지필름은 바이오 기업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지금 후지필름을 비롯하여 AGC 바이오로직스 이런 회사들이 CDMO의 빈틈을 노리고 들어오려고 유럽의 네덜란드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금 체결하면서 이 틈새를 파고들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자,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뒤로 가겠습니까? 또 누가 나옵니까? AG 바이오로직스 개요가 나오는데 이건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일본의 CDMO 기업입니다. 자, 또 어떤 나라가 지금 이 틈새를 치고 나오려고 할까요? 바로 인도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면 인도가 나올 겁니다. 자, 인도도 나오죠. 미국 생물보안법 기회 확보를 위한 움직임. 자, 인도도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바이오약품 CDMO 진출 본격화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의 대형 제약사 닥터 레지스의 자회사 오리겐사가 벌써 인도의 하이데라바드라는 지역에 바이오약품 CDMO 시설을 착공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했다. 자, 또 엔진이라는 회사가 올해 말 미국 뉴저지의 바이오약품 CDMO를 가동한다는 소식 이게 있습니다. 또 일회용 바이오 리액터를 보유한 GMP 제조 시설도 올해 말 가동한다. 아라겐이라는 회사요. 자, 일본, 인도가 이렇게 뛰어들고 있다. 이거를 다 기회로 여긴다는 겁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중국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펼치는 사업은 지금 다 보류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미국 하원 브래드 웰스트럽 하원 의원이 생물보안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우시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하여 중국 CDMO 기업들은 이제 쫄리기 시작하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행동들을 취하고 있는 것인가. 자, 중국 우시가 미국 생물보안법안 제정 1차 방어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뭐냐면 급하게 여기 아까 생물보안법이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찬성 40대 1로 압도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때 바뀐 게 뭐라고요?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추가돼서 5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시 앱틱이 급한 나머지
지금 자사의 리차드 코넬, 미국 및 유럽 대표 임원진 워싱턴 DC로 급파했고요. OC 바이오로직스도 자사 제조 수석 부사장인 윌리엄 H스는 그리고 홍보이사인 엘리자베스 스틸을 로비스트로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로비를 엄청나게 벌이면서 이거를 최대한 막고자 시도를 했어요. 자, 시도가 먹혔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일단 이 내용을 설문조사를 보겠습니다. 자, US랑 아시아 있습니다. 중국 제외 아시아요. 미국 내에서 이 중국 CDMO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통과되고 있는 이 법안의 지금 상황 속에서 신뢰도에 대한 문제를 지금 나타낸 겁니다. CRO, CDMO, 바이오 기업 이 순서입니다. CRO, CDMO, 바이오 기업 누가 신뢰도가 가장 많이 하락했는가? 미국 내에서는 CRO가 32% 하락했는데 이 CDMO는 49% 반토막 났습니다. 중국 제외 아시아에서는 중국은 당연히 포함하면 안 되겠죠. 중국은 자기 편 들 텐데요. 중국 사람들을 뭐하러 조사해요? 중국 기업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뺀 거고 CRO 21% 여기도 31%가 CDMO입니다. 자, 결국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생물보안법은 중국의 CDMO 회사에게 결정적인 신뢰적 타격을 가져왔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로비를 벌여서라도 막으려고 했었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9월 9일 실패했습니다. 9월 9일 생물보안법안 패스트트랙 표결되어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지금 통과됐습니다. 찬성 306대 반대 81로 최종 통과됐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제 상원의 표결만 남았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최초 3월 6일 날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 11대 1로 압도적인 표결로 지금 찬성 의견으로 통과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하원에서도 지금 압도적인 표차로 지금 그 통과가 돼버렸기 때문에 상원에서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거의 뭐 요식행위가 남았다고 보여집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이제 그러면은 인도, 일본 CDMO 업체들이 이렇게 난리인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가만히 있을 것이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자, 지금 규모상으로는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물론 이 CDMO 기업의 1위를 평가하는데 매출을 따질 수도 있고 규모를 따질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단 규모로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스위스 론자라던가 독일의 베링거 인게라임을 다 제쳤어요. 그러니까 규모상으로는 1위니까 1위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데 진정한 1위를 가져가려면 CDMO 매출 순위 1위에 올라야겠죠. 어쨌든 지금 캐파는 많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자, 지금 4공장이 가동 중이죠. 5공장은 건설 중이고요. 4공장이 지을 때 세계에서 라지스트 가장 큰 CDMO 공장이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 비기스트 프로덕션 캐퍼서티죠. 월드 넘버 1입니다. 그렇죠? 10년 만에 1위 자리에 올랐어요. 규모 상으로. 뒤로 가겠습니다. 자, 우시바이오가 왜 그렇게 난리를 치는가? 미국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몇입니까? 58.3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밀려나면 끝장인 것이죠. 절반 이상인데요. 유럽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 21.7입니다. 자국 내는 16.6밖에 되지가 않아요. 나머지 3.3이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을 합치면 거의 80%에서 매출이 북미랑 유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북미랑 유럽, 뭐 중국 제외 아시아에서 다 신뢰도에 타격을 받았는데 누가 우시바이오로직스의 CDMO를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난리를 피는 겁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CDMO 시장 점유율 현황입니다. 규모상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위에 올랐다고 했죠. 하지만 매출 순위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매출 순위로는 지금 자, 후지필름 아까 나온 일본도 6.8이에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9고 바로 위에 캐털란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시바이오로직스가 2등입니다. 1등이 스위스의 론자고요. 독일의 베링거 인게라임은 5.9로 많이 빠졌습니다. 자, 우시바이오로직스가 12.1인데 자, 북미 매출이 아까 60% 가까이 됐죠. 만약에 생물보안법 때문에 여기서 밀려나게 된다면 이 순위가 급전직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일본, 지금 인도, 그렇죠? AGC, 후지필름, 삼성바이오로직스 다 빈자리 놓이는 거죠. 이 12.1에 1을 나눠 갖는다면은 엄청난 순위 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규모상으로 세계 1위인데 매출 순위 1위에 오르려면은 론자 2.5배를 따라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큰 기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것이고 다른 나라의 CDMO 기업들은 지금 미소를 띠고 있는 것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2바이오 캠퍼스. 여기에 지금 세워지는 게 일단 첫 번째로 5공장이죠. 2025년도 4월 완공 예정인데 5, 6, 7, 8이 마치 범죄도시 시리즈처럼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 6, 7, 8 4개가 완공이 되면 그게 비로소 제2바이오 캠퍼스입니다. 이것까지 완공이 되면 이제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규모상으로는. 캐파상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서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 속도가 빨라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서른도시의 메들리인데 서른도시에 삼바의 여인이 있고 다 함께 차차차가 있겠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종목 게시판에 들어가면은 애칭으로 삼바 외칩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100만 원이라는 마디지수대를 눈앞에 두고 99만 6천 원, 99만 8천 원, 100만 5천 원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죠. 지지랑 저항이라는 게 추세선도 있고 무슨 가격대도 있는데 마디지수 가격대가 있습니다. 100만 원, 50만 원, 150만 원, 110만 원 이런 심리적인 지지 저항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는 자릿수가 바뀌는 지점에서는 어떤 추세선이나 전고점 매물대가 없더라도 심리적 저항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에서 지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흘러가는 향방이 상원에서 마지막에 통과가 되면 우씨바이오로직스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캐파를 굉장히 확보해 놨기 때문에 손님만 불러들이면 되는 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르는 애칭대로 제가 한 줄 매듭평 서른도시의 메들리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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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사사사. 수요일에 오만한 인터뷰는 이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순혁 작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굼투세와 관련해서 이것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그러니까 나온 발언들 관련해서 마치 홍상수 감독의 영화 제목 같은데 그렇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료 보면서 얘기해볼까요? 그 일요일 날 이제 네. 그 진성준 이제 정책위 회장 께서 이제 그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남기셨는데 그 내용이 이제 사실과 다르게 그 허위의 사실로 이제 국가의 중요 시책을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하고 오도하는 이제 뭐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네. 예,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 금투세에 관련해서 이제 토론을 거듭해서 지금 기피하고 있는데 이런 행태는 민주주의에 이제 적에 해당되는 행태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국힘 쪽에서는 토론회 했죠. 다녀오셨고. 예, 다녀왔고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하고 토론회를 하자. 정책을 당연히 토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의 그 혈세를 이제 새롭게 부과하는 그 조세법인데 그 관련해서 이제 제대로 토론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민주정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특히 이제 민주당은 이제 그 노무현 정신을 이제 지금 그 이어받는 이제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을 토론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지금 이제 진성준 의원이나 다 토론을 기피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여러 방송에서 이 토론에 관련해 갖고 저 박수혁 작가하고 이제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 또는 이제 민주당에 있는 이제 그 기재위에 있는 이제 그 의원들하고 토론 한번 붙여보려고 계속해서 이제 그 컨택을 하고 있는데 다들 토론을 거부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왜 그렇게 토론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하면 그 존 스튜어트 밀의 이제 자유론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반에게 널리 인정되는 진리라 해도 논쟁이 허용되지 않고 실제 논쟁도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 대다수가 그것의 합리적인 근거를 이해하고 실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지금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투세 관련해서 다양한 문제점, 대표적으로 이제 사모펀드 세금을 절반으로 깎아주는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토론을 거부하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어제 이제 그 3프로 TV에 이제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나와서 뭐 얘기를 했지만 네. 그거는 토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연히 그 관련해 갖고 지금 금투수 얘기하면 당연히 사모펀드 세금 절반 줄여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질문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질문도 없고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이제 그런 식으로 물에 물 타듯 술에 술 타듯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네. 거죠. 이런 국민적 관심 그리고 주식 투자자라면 굉장히 관심이 높은 이 사안을 가지고 좀 더 활발한 논의가 있었어야 한다라는 박순혁 작가님의 제언이고 그렇다면 그 발언들 좀 체크를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예, 어떤 게 하나씩 제일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되게 짧은 글에 엄청난 거짓말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까지 반대 앞장섭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부터 틀렸어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금투세 대상은 지금 계속해서 진성주 의원이 1%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생구라입니다. 그러니까 15만 명 아니라 2천만 명이라고요? 2천만 명입니다. 2천만 명. 예? 그 지금 국내 주식만 갖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국내 주식 5천만 원만 갖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지금 금융상품, 금융투자 소득세이기 때문에 금융투자 상품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CMA, RP, 채권 등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게 2천만 명이 해당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민주당의 임광현 의원이 얘기 나눈 게 이제 지금 그러니까 원천 징수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신고하도록 하겠다. 그 2천만 명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 건은 이 강빈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이제 국회 그 청문회에서 확정 신고로 한번 하게 되면 납세자들의 협력 비용이 굉장하겠지만 저희도 그것을 해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2천만 명이 대상이니까. 주식 개인 투자자가 1,400만 명이고 펀드 파생 상품까지 하면 2천만 명이 넘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2천만 명이 내는 세금입니다. 1%가 내는 세금이 아니고요. 이제 그렇고 네. 다음에 이제 다시 앞장으로 좀 가주시면 또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지 세금을 면하기 위해 값이 오를 주식을 내다 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값싸게 내놓는다고 해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를 사들일 것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보신 티가 너무 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예. 제가 저보고 이제 자꾸 뭐 주식 유튜버, 일개 주식 유튜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 의원님 제가 펀드 매니저 18년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냥 일개 주식 유튜버가 아니고요. 펀드 판매 10년, 그 펀드 매니저로 펀드 운용을 18년 한 사람이에요. 네. 예? 그렇게 자본시장을 잘 자, 들여다보는데. 그러니까 전문가의 얘기를 예. 경청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조세부가 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네. 이게 이제 경제본론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교과서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게 수요 곡선이 이제 그 좌하측 쪽으로 내려와서 예. 수요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 수요 곡선이 하향 이동을 하면서 첫 번째로 가격이 하락하고 두 번째로 거래량 감소가 일어난다. 이게 이제 이론이고요. 이 이론이 실제로 그럼 나타나는가 하는 걸 한번 보시면 예.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예, 다음 장에 누가 국장해요? G20석 꼴찌래요? 짐 싼다는 개미들 어디로 가길래? 개미들이 지금 다 빠져나가서 지금 거래가 말라붙고 있는 거래 대금이 말라붙고 있는 거에 대해 갖고 지금 증권사 전 직원들이 다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진성규 의원이 자기는 주식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아니라고 우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금투세 관련해서 이렇게 영상 보고 댓글 보면 제일 마음 아픈 게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거 저는 되게 마음 아프거든요. 그거를 지금 민주당 쪽에서 지금 그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지금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책임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지신다며요. 책임지십시오. 주가 떨어지면 책임진다며 책임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지십니까? 네, 논의를 좀 활발히 했으면 예, 좋겠어요. 지금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그 8월, 9월 들어갔고 이제 개인 투자자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네. 있고 보시듯이 69, 71이던 게 64, 64%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줄었고 이 돈이 어디 갔냐? 미장 갔습니다. 일본장 갔습니다. 미국장 간 게 지금 대략 한 200조 20조 원 정도가 200억 달러니까 대략 한 20조 원 정도가 지금 움직인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게 진짜 그 말씀하시는 금투세 페타콤폴리냐. 예. 그 영향 말고 딴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겠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자, 보면요. 그 예. 민주당이 그래서 예, 그 다음 장- 보완입법 하겠다고. 예, 다음 장 보시면 보완 후 시행으로 가닥을 네. 잡으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제 김수현 DS 투자증권 리스센터장이 근래 개인 투자자 이탈에 금투세 우려가 증시 컨센서스를 낮추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주식 투자 한 번 안 해본 진성준 의원이 잘 아시겠습니까? DS 투자증권 리스센터장이 잘 아시겠습니까? 근데 진짜 안 해보셨대요? 확인하셨어요? 예, 자기가 안 해봤다고 아,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그런가요? 아니 전문가 얘기를 들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밑에 이제 예. 근양효라고 이게 이제 이효석 그 옛날에 애널리스트인데 대신증권 아마 애널리스트 출신이실 겁니다. 네. 지금 유튜브 하신 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논란의 금투세 작심하고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하면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예. 이게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시장 심리 안정에 책임이 있는 이 민주당이 이제 대한민국 제1야당이 지금 시장 심리를 오히려 해치고 불안하고 공포에 지금 빠뜨리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경제도 심리, 투자도 심리예요. 그죠? 공직자는 시장 심리 안정에 책임이 있는데 지금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시장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주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 왼쪽에 이게 이제 그 덕후라는 이제 사이트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 국장 금투세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 영향 난 크다고 봄. 사실 안 그래도 돈 마르고 있었는데 금투세로 더 돈을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짐. 차라리 미장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 생각이 드니까 미장 주석 영향도 있지만 금투세 투자 심리도 난 무시하지 못할 거라 생각함. 사실 금투세 이야기 나올 때마다 빠지고 투자 심리에 한몫한다고 봄. 나 같은 사람도 국장하는 게 맞는 건가 이 생각이 드니까. 이게 심리고 여론일 그렇습니다. 수 있다는 이게 이제 말씀이신 거죠? 보편적인 투자자들의 심리라는 겁니다. 이 심리에 악영향이 미쳐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책임진다고 말만 해놓고 책임을 하나도 안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민주당 의원이네요. 예, 네. 민주당의 이현주 최고위원께서 이제 아마 이날이 월요일이었을 텐데 이날이 이제 그 주말에 미국장이 크게 많이 빠져서 이제 다들 걱정을 많이 하던 때인데 이현주 의원이 금투세 시행 반대하면서 시장 선진화 후 시행해도 늦지 않아라고 10시 27분에 말씀하셨는데 그 10시 27분에 말씀하자마자 주가가 반등해서 그날 플러스로 장이 끝났단 말입니다. 이래도 영향이 없습니까? 따져봐야 되겠네요. 다음 장 우리가 다음 장. 한번 보면요. 예. 제가 이거 궁금했던 아, 예, 부분이거든요. 예. ISA 말씀하시죠. 예, 부분 예. 그리고 해외 주식 부분. 예, 예. 요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그렇습니다. 지적하시려는 거잖아요. 이게 신호가 중요한 거잖아요. 공직자가 어떤 신호를 주느냐. 지금 민주당에서 인강희 의원이 지금 이제 그러면은 좀 7개 패키지. 예, 7개 패키지를 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ISA 연 납입금을 3천만 원으로 확대를 하면서 네. 해외 주식을 전면 허용하겠다. 해외 주식에 전면 비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요 ISA 통해서 하면. 하면은 그건 무슨 얘기냐? 국장 투자하는 사람은 없던 세금이 생기고 미국으로 가라. 미국 투자하는 사람들은 있던 세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국장 미국 가라. 팔아서 미장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얘기 나오고 난 다음부터 화, 수, 목, 금, 월, 화 지금 6일 동안 지금 코스닥 지수가 얼마나 빠진지 몰라요. 인강희 의원이 말씀하시고 코스닥 한 주에 빠진 게 지금 그 코로나 그때 이제 이후에 가장 많이 빠진 주간이 지난주였어요. 이런데 금투세가 지금 그 시장 영향을 안 미친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까? 하하.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이제 이 금투세 보완 입법에 관련해서 국내 주식 시장을 버리란 말인가? 이 버리란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죠. 아까 예. 이제 그 페북 글 중에서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좀 분노했던 게 아니 주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질 거다. 주가 떨어져서 큰 손들이 주식을 팔면 그 주식을 해외 투자자들이 싸게 사서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국부 유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뭐 한 대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제 주장하는 그 내용과 여당 쪽에서 예.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무서워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 예. 이게 사실 몇 개월째 불확실성 그리고 민감함,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건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토론회를 추석 지나고 한다는데 제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하루하루 피가 말라요. 국회의원들은 주식 안 하니까 상관없겠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하루하루 계좌에서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지금 마이너스 나서 미칠 것 같아요. 예?
아니 국민들의 이런 원성, 이 원망 이런 거를 들어주는 게 정당의 역할 아닙니까? 아니 민주당이 지금 민주정당이긴 한 겁니까? 네. 저희 그 이데일리 TV는 사실 뭐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립성을 아, 얘기하는데 예. 요거는 우리 박수정 작가님께서 어쨌든 지금 이 금투세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쪽이 이쪽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라는 이해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그럼 우리 이어서 보면요, 금투세를 반대하는 분들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에 우리 또 박 작가님이 예, 예. 형광펜 아주 많이 아, 쳐오셨거든요. 예, 예. 여기에 하나하나 예, 예, 얘기해 예. 주세요.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연 주가가 뛰어오릅니까? 일각의 주장처럼 금투세 효과가 선반영된 것이라면 시행되어도 떨어질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 네, 주식 네, 네. 시장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개미 투자자들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믿습니까? 거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주고 저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이제 금투세 폐지하면은 주가 움직이는 거에 관련해서 다음 네.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 얘기는 바로 금투세 뺐다 꼼뿔리로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주식은 다 기정사실화 선반영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네. 나스닥이랑 코스닥 차트 비교네요. 나스닥 차트와 코스닥 차트 이게 월봉입니다. 비교해 보시면 예. 나스닥이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올해 4월달 이제 금투세 도입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4, 5, 6, 7, 8, 9월달까지 지금 6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게 금투세 효과가 선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스닥이 지금 요거는 이제 764로 나왔는데 어제 한 700포인트 정도 해서 한 24% 정도 지금 고점 대비 떨어진 겁니다. 4월달 대비해 갖고. 이게 오늘- 다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점 반등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죠. 그럼요, 당연히 그럼요. 그러실 거죠. 그 금투세 폐지하면 코스닥 당장 오른다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은 자신 있으면 나랑 1억 방 합시다. 진짜. 그리고 다음. 그다음에 네, 이제 그쵸. 예.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금투세 폐지하는 게 지금 이제 이 뭐랄까 민생하고 관련 뭐 해서 하는 거냐 아니냐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거는 대통령께서 1월 17일 날 이제 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왜 이거를 하는지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셨어요. 기회의 사다리 확대가 금투세 폐지의 목표다. 예, 하고 다 말씀하신 겁니다. 뭐 거짓말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다음. 그다음에 이제 이 기득권층이 지금 기득권층에 혜택을 주기 위해 갖고 금투세 폐지를 주장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만 3천 명 사모펀드 최고 세율 해당되는 그분들이 바로 기득권층 아니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 예, 예.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항목별로 좀 하나씩. 설명을 해주세요. 예, 맨 윗단에 있는 게 이제 저 진성준 의원의 이제 얘기입니다. 이제 금투세 시행하는 이유가 사모펀드의 로비를 받아 사모펀드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라는 주장이다. 펀드는 예전에 매매 제도가 없어갖고 뭐 그랬는데 이게 이제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을 양도소득세로 매기지 않는 것은 펀드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다. 그래서 그 펀드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없애주기 위해 갖고 우리가 도입하는 건데 이거를 특혜라고 주장을 하는 주식 유튜버들의 얘기를 들어갖고 얘기를 하는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기 그 진성준 의원님 공부 좀 하십시오. 이 의원님이 지금 펀드의 과세 체계를 지금 전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 세부 내용 따라 좀 다른 그렇습니다. 거죠. 예, 펀드의 과세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펀드 안에 들어가 있는 투자 자산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펀드 안에 국내 주식이 들어가 있으면 국내 상장 주식이 들어가 있으면 국내 상장 주식은 비과세니까 당연히 따라서 비과세인 거고요. 주식의 배당 수익이 발생하면 그거는 이제 배당 소득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펀드 안에서 발생한 수익도 배당 소득이고 채권 매매 차익 및 이자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자 소득세니까 당연히 펀드에서도 이자 소득인 거고 그다음에 해외 자산 수익은 당연히 해외 자산은 양도소득세 대상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대상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제1야당의 정책위 위원장이 이게 그 펀드에 과세하는 이 체계를 이해를 못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예. 그다음에 이제 펀드의 과세 시점 관련해 갖고 펀드의 과세 시점은 이제 결산일이나 환매일에 과세가 되는데 이 결산일 1년에 한 번씩 결산을 둘 경우에 그 결산일에 분배금을 지급을 하고 그 분배금에 대해서 과세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펀드를 환매를 하는 겁니다. 네. 그 펀드 판매사한테 내가 이거 찾아가고 싶으니까 현금 해달라. 그러면 환매 신청하고 3일 뒤에 돈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펀드사가 그 안에 있는 투자 자산을 팔아갖고 3일 뒤에 돈을 이제 돌려주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고, 이 경우에 이제 분배금의 경우에는 이 지금처럼 이제 배당 소득세가 지금 부과되는 형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환매나 이제 뭐 이런 경우에는 네. 예, 금융투자 소득으로 이제 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이제 되는 겁니다. 네. 다음 아까 이제 그 앞에 걸로 다시 6번 걸로 그림으로 다시 이제 1만 3천 명 사모펀드 수집자가 기득권층 아닌가 그걸로 한번 다시 좀 가주십시오. 네. 여기에 이제 저 임강현 의원이 한 장만 더 가주십시오. 전으로. 예. 예. 임 의원이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갖고 사모펀드 투자자 비율을 97%가 연기금 같은 기관이고 개인은 3%에 불과하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100%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 왜요? 네. 아니 국회의원 사람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그 얘기입니다. 다다음 장 한번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한국의 사모펀드 시장 현황을 보면은 사모펀드 투자자 구성은 개인이 3.2%, 금융기관이 74.3%, 일반 법인이 22.5%예요. 97%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일반 법인은 금융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금융기관 74%라고 하는 것도 이게 대다수가 이제 무슨 파트너스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지, 투자 회사들이지 연기금 같은 기관 투자가가 아닙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왜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합니까? 그러게요. 이 한국의 예. 사모펀드 현황, 다음, 지금 예. 사모펀드 투자자 구성으로 그 예, 부분은 좀 예. 다음, 틀린 사실이 예.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다음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대장동 사태 때 문제가 됐었던 이제 천화동인이라고 있는데 네. 이 천화동인이 바로 사모펀드입니다. 네. 다음 장 보여주시면 라임 사태 때 이제 그 이종필은 지금 감옥 아마 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종필의 실소유 회사하고 김부겸 사이가 네. 테티스 11호 펀드라는 거에다가 이제 가입을 했었는데 네. 그게 바로 사모펀드입니다. 네. 다음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그 임강현 그 의원이 49.5%의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12,987명, 2022년 기준으로 이 중 상당수가 사업자 고소득 전문직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특권층이 아니고 이제 5천만 원 이상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특권층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특권층이고 여기에 이제 1만 3천 명에 해당되는 이분들이 특권층이 아니다. 이분들이 부당하게 지금 피해받고 있으니까 세금을 깎아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 이게 마찬가지로 그 이제 대장동 사건 때 이제 화천대유 설립 전에 이 자금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리딩 전문 투자형 사모부동산 신탁 1호에 투자했던 MSBT라는 투자회사 이게 바로 금융기관입니다. 연기금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97%라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킨앤파트너스라는 투자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다가 투자한 사람이 누구냐면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인데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누구냐면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이에요. 최태원 회장 여동생이 지금 특권층이 아니고 내가 특권층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진 의원님, 저는 집도 없어요. 저는 월세 살아요. 월세 사는 내가 특권층입니까? 기득권층입니까? 최태원 동생이 기득권층입니까? 답은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제 A병원 재단에 이제 이사장이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데 그 병원 재단 이사장이 특권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원 재단 운영하시는 1만 3천 명이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당연히 특권층이죠. 다음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왜 말 한마디가 없습니까? 그 다음에 세금은 소득조회본부의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으로서 이게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에 맞서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그 정부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한 적이 없는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말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거버넌스 개선하고 상법 개정을 지금 병행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때 1월 17일 날 그 행사에서 국민과의 토론 행사에서
금융 정책의 두 가지 원칙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뭐 쭉 있고 여기에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셨냐면 이사들의 사익 추구 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IS 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가입 대상을 확대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왜 말씀 하나도 안 했다고 거짓말하시죠? 그다음에 그 밑에 거는 지금 이제 이 상법 개정 관련해서는 이제 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께서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최근에도 이게 지금 월권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복현 원장께서 지금 열심히 행동하고 계시는데 왜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게요. 지금 예. 이복현 원장의 월권 얘기 들으면서도 예. 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죠. 그렇습니다. 그 예, 부분의 상법- 개정과 예, 예. 관련해서 예. 엄청 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여당 정부와 그리고 이 야당이 부딪히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예, 예. 좀 지금 댓글도 보니까 좀 조속히 이 불확실성을 좀 불식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예, 예. 높아요. 예, 네. 정치를 네. 하시니까 뭐 어느 정도 뭐 그런 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너무 새빨간 거짓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오늘 틀린 부분들은 박순혁 작가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예. 또 투자하시는 참고하시면 좋겠고 흐름 예, 이해하시는 맞-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마지막 요거 하나만. 예, 이 부동산이 사실은 지금 자산 불평등의 주범이잖아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최부심이라고 이제 부동산 유튜브께서 올리신 게 네. 금투세는 선진국 세금 사상 최악에 개판된 이유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어떤 부동산 세력이 주식시장 망치려고 그렇게 세금을 바꿔놓지 않고서는 이런 개판이 세금이 도입될 수 없는 게 본질입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던 세금이 생기는 거고요. 사모펀드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있던 세금이 절반으로 깎아지는 겁니다.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오늘 박순혁 작가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9월 11일 수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속보로 자막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는 뭔지 아시겠죠? 미국 대선 토론 내용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앵커 브리핑은 미국 대선 토론과 관련해서 두 후보의 얘기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두 후보의 현재 지지율을 여론조사 가장 최근에 나온 거 지난 8일 날 현재 시간 8일이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제 9일 날 나온 거죠. 내용을 좀 보면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러스트벨트라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공화당 우세 지역입니다. 보시면 해리스가 트럼프에 비해서 1%에서 최대 2%포인트 정도 이게 살짝 앞서고 있습니다. 결국은 러스트벨트 지역에서도 트럼프가 해리스를 앞서지는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오차범위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해리스가 확실하게 우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한마디로는 초박빙 이런 판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해리스나 트럼프 지지자들이 각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한테 바라는 게 뭔지에 대한 부분도 좀 내용을 다음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리스에 대해서는 중산층 이익을 우선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 트럼프에 비해서는 인지적이나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다. 이게 사실 지난번에 바이든 때에 비하면 거꾸로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유색인종들, 유권자들이 조금 더 지지율이 높다라는 측면이 이제 해리스 쪽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해리스 후보에 비해서는 경제나 인플레 안정 이쪽 부분에서는 조금 더 우세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지지자들이 갖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지지층을 보면 아무래도 이 고졸 이하 핵인이 아니라 백인입니다. 제가 오타를 냈네요. 백인 유권자들이 좀 더 지지율이 높다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실은 누가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아주 백중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쪽 시장 쪽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죠. 아주 새로운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만 해리스 수혜 업종 한번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뭐 IRA, 칩스법 등 이 바이든 정책을 유지, 뭐 강화. 특히 신재생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해리스 후보도 그렇고 러닝메이트인 이 부통령 후보까지 더 친재생에너지 쪽에 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헬스케어, 사회보장이나 메디케어 확대. 이건 결국 이제 중산층에 대한 어떤 그런 혜택을 높이겠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우리 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걸 살펴봐야 될 텐데 최근에 좀 나온 그 자료들을 살펴보다 보니까요. 이 자료는 산업연구원에서 나온 자료긴 한데 이게 이제 바이든이 이제 후보로 나섰을 때 그때 나온 자료긴 합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민주당이 재집권했을 때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보여드려도 크게 무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가져왔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철강, 화학, 뭐 바이오, 방위 산업, 즉 방산까지 지금의 어떤 정책들이 유지가 될 거로 보기 때문에 크게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는 그런 내용들은 상대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오히려 자동차나 2차 전지, 그다음에 바이오 이쪽은 좀 더 나아지지 않겠냐. 전체적으로 보면 이 숫자 3, 4 이렇게 돼 있는 게 뒤로 가면 그러니까 3, 4, 5 큰 숫자로 가면은 우리 쪽한테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긍정적이다라는 얘기고 1, 2로 가면은 우리 쪽한테 부정적이다. 이런 내용들이 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재집권했을 때는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은 크진 않다. 바이오나 자동차 쪽은 오히려 괜찮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었고요. 자, 이번에 이제 트럼프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됐을 때 수혜 업종, 방산, 화석에너지, 그다음에 비트코인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산업연구원에서 트럼프의 재선 시에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걸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영향들이 많습니다. 가장 크게 좀 위축될 거로 보이는 게 자동차 쪽, 2차 전지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철강도 관세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좀 불리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마지막에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은 각자 도생 상황이 될 거라 각국이 이제 군사 비전객은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K 무기 수출, K 방산 쪽에 무기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긴 한데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주한미군 주둔비 이 부분이 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서 이런 건 또 우리 경제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일자들이 많죠. 1이나 2라는 숫자들이 많죠. 우리한테 조금 여러 가지로 교육 조건 이런 부분에서 좀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지금부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지금부터인데요. 누가 되든 수혜 업종이 있습니다. 당연히 크게 보면 전력 인프라, 조선, 방산, 제약바이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전력 인프라 쪽은 지금 계속해서 전력이 관련된 뭐 송배전망부터 시작해서 원전이라든가 이런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이 부분 얘기가 되고 있고요. 조선도 마찬가지고 방산도 마찬가지, 제약바이오도 역시 같은 선상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더 좀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간에 또 하나가 이 대중 견제가 계속해서 강화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하원에서 통과했던 이 생물보안법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은데요. 생물보안법뿐만이 아니라 이 반도체나 양자기술, AI 같은 이런 첨단 기술 쪽도 그렇고 태양광이나 2차 전지 같은 이런 신재생 쪽도 그렇고 누가 되든 간에 중국에 대한 견제는 계속해서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우리 기업들한테 반사 이익으로 올 수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하게 잊지 않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생물보안법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100% 우리 기업들한테 수혜로 올 것이다, 반사익이 올 것이다라고 너무 속단하는 것은 좀 금물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인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CDMO 시장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우리 CDMO 기업들보다 가격 경쟁력이 한 30% 이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100% 낙관할 수만은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혜가 될 만한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업종들은 확실하게 우리한테 수혜가 될 수 있는 업종이다라는 것만큼도 분명하다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흐름은 장 초반과 현재 구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코스닥은 1%대 상승세, 코스피는 약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이 TV 토론 또 어떠한 여파가 미칠지 오늘 장도 봐야죠. 보면서 네.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